안녕하십니까? 베팅 부동산 공익직불금 수령 조건, 공익직불제 필수 안내서, 농사 안 지으면 쥐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에는 그 공익직불금에 대해서 핵심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이러한 공익직불금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과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의 변화된 양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팅 부동산이니까 그 후반부에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베팅 관점이 아주 중요한 관점이 될 수가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1번 농업 농촌 공익직불법,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이 정식 명칭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 지불 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 2020년부터 시행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몇 년은 이대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법의 내용이 방대한데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 입장에서 꼭 알아야 되는 두 가지 사항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제8조 기본 직접 지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 관한 내용이고, 또 한 가지가 제9조 기본 직접 지불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는 농지, 하나는 지불금을 받는 대상자. 그래서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한 번이라도 직불금이나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농지만 해당됩니다. 바꿔 말하면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직불금이나 보조금을 한 번도 받지 못한 농지는 아예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다음으로 지급 대상자로 넘어가서 보면 농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지불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이죠.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면 그 다음 사항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농림사업 정보 시스템에서 직불금 미리 계산 오른쪽 아래 부분을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이 뜹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직불금 미리 계산해 보기인데 이 내용의 계산이 조금 부정확할 수 있으니까 해당 읍면동에 가서 문의를 해서 계산하는 직불금이 정말 올바른 직불금이다,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조금 스크롤해서 내려보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보유 면적 변환기입니다. 이건 아주 단순한 건데 1헥타르를 넣고 평으로 환산하면 3025평이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실질적인 내용인데, 지금 법에서 보면 기본 직접 지불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본 직접 지불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소농 직불금이고 다른 하나가 면적 직불금입니다. 소농 직불금은 면적 대비 단가가 좋아서 금액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고, 대신에 5가지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제한 규정을 통과하면은 소농 직불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고, 그 5가지 규정에 위배가 되면 소농 직불금은 받을 수가 없고 면적 직불금을 신청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0.5 헥타르, 그러니까
1500평이 좀 넘어가면 소농직불금을 못 받고 면적직불금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계실 건데 0.5헥타르 그러니까 1500평이 안 되더라도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니면 면적직불금을 신청해서 좀 금액을 작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크게 보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그 지능지역에 있는 농지, 그 다음에 비지능지역에 있는 논, 그 다음에 비지능지역에 있는 밭, 요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적에 따라서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나누어서 단가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비지능지역에 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그 7헥타르를 들고 있다. 총 7헥타르를 들고 있으면 우선 그 1구간에 헥타르당 178만원 단가 곱하기 2헥타르를 해서 금액을 구하고 그 다음 두 번째 2구간에 있는 170만원 곱하기 나머지 4헥타르를 곱하고 그럼 여기까지 6헥타르를 곱한 건데 1구간, 2구간 합해서 나머지 7헥타르 중에 남는 게 1헥타르 밖에 안 되는데 그 1헥타르 곱하기 3구간의 단가 162만원을 곱해서 그 세 개를 합산해서 면적직불금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소농직불금의 제한사항 5가지를 알아보기 전에 그 소농직불금은 면적이 아니라 가구당 120만원을 받는 것인데 그 가구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농가에 대한 내용부터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이 농가는 소농직불금의 가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농가는 그 전입된 그 기준 그러니까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말하고 그런데 그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와 19세 미만 미혼 직계 비속 그 다음에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 분리한 지 3년 이내인 자는 동일 세대로 봅니다. 요 소농직불금을 그 적용할 때 소농직불금에 대한 제한사항을 적용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 배우자 19세 미만 직계 비속 그 다음에 19세가 넘더라도 세대 분리한 지 3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동일 세대로 본다는 거죠. 그렇게 동일 세대가 많으면 가구 소득이 늘어나서 소농직불금을 받을 수 없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 세대원이 많을 경우. 자, 밑에 보시면 동일 세대원인 경우 두 가지를 한번 보면 그 와이프가 도시에 그 전입신고가 돼 있고 거기서 회사를 다니고 남편은 시골에 전입이 되어 있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농사일을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와이프가 도시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와이프가 동일 세대원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아들이 농사를 짓다가 취업을 해서 도시로 분가한 지 2년 6개월 정도 지났다. 이랬을 경우에도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에서 그 전입해서 지금 취업 활동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아들도 동일 세대원으로 보기 때문에 가구 소득이 늘어나서 그 농가의 소득이 늘어나서 지표상 농가 소득이 늘어나서 그 소농직불금을 받을 수 없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6개월 더 기다리면 동일 세대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가 그 소농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다음은 그 소농직불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소농직불금은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조건은 개인 경작 면적이 0.5헥타르 이하,
농가 소유 면적이 1.55헥타르 미만. 이때 그 개인 경작 면적의 그 개인은 농업인과 비농업인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가 소유 면적은 그 농가의 구성원 중에서 어떤 사람이 들고 있는 토지는 임대를 해 주었을 건데 그 임대준 농지를 포함해서 1.55헥타르 미만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다음 2번은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3번은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인데 여기 영농 거주는 농업인만 해당됩니다. 농업인이 아닌 다른 개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농이든 농촌 거주든 간에 2021년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그러니까 직전 3년 동안 영농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농촌에 거주 그러니까 주소지가 읍면리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4번 농외소득 개별 농외소득은 2천만원 미만 농가 농외소득은 4,500만원 미만 그러니까 농가 내의 모든 농업인 각각의 농업 외 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비농 포함 농가의 농업의 소득이 4,500만원 미만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기타 소득, 축산업 소득 5,600만원 미만, 시설 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 요것은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의 축산업 소득이 5,600만원 미만이고 시설 재배업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면 소농직불금을 받을 수가 있고 충족하지 못하면 면적직불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그 면적 직불금이 제약사항이 훨씬 적지요.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 요게 그 면적 직불금을 계산하는 계산기인데 그 지급 기준 옆에 그 평수나 제곱미터에다가 해당되는 면적을 기입을 하면 자동적으로 직불금이 얼마가 될지 계산을 해주는 툴입니다. 당연히 지급하는 1000제곱미터고 1000제곱미터가 안되면 대상이 아예 아닌 거고 지급 상한은 30만 제곱미터 그 이상이면 30만 제곱미터까지만 인정된다는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번 단순 계산을 해봤는데 이 단순 계산은 뭐냐 하면 지금 1번, 2번, 3번 해서 1번은 진흥지역 농지, 2번은 비진흥지역 논, 3번은 비진흥지역 밭을 각각 한번 산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1번 보시면 지금 3만 평 아닙니까? 진흥지역의 논밭이 3만 평이면 원래는 그 1구간, 2구간, 3구간을 다 쪼개서 곱한 다음에 더해야 되는데 단순 계산이라서 그냥 3구간에 있는 189만원 단가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환산을 해보면 평당 625원이고 625원 곱하기 3만 하면은 187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같은 경우에 비진흥지역 논 같은 경우에 2구간에 170만원 단가를 적용하고 비진흥지역의 밭 같은 경우에 3번에 1구간 134만원을 적용을 해서 평으로 환산한 다음에 면적을 곱해서 각각 산출 금액을 제가 한번 단순하게 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단순 계산해서 나온 결과가 산출 금액보다 조금 작은 것이 조금 작게 나와야 정상인데 지금 어떤 건 작게 나오고 어떤 건 크게 나오고 그래서 이 직불금 계산기는 참고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산식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해당 지자체의 읍면리에 가서 상세하게 상담을 받아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무농약, 유기농 이런 농사를 지었을 때 추가적으로 받는 금액으로 지금 무농약 밭에서 무농약 농사를 지으면 지금 보면 평당 대략적으로 한 330원 정도 받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는 지금 이야기하는 기본 직접 지불금하고는 관계가 없고 부가적인 어떤 그 지불금인데 이것 또한 그 농림사업 정보 시스템에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도자료를 한번 보면 이 관련 보도자료를 보면 올해 4월 26일 보도자료인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식품부 기본형 공익지불금 부정수급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점검 대상이 2020년 기본 직불금 수령자, 작년 직불금 수령자 및 2021년 기본 직불금 신청자이고 점검 항목은 그 실경작 여부, 그 다음에 도시 거주자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지 여부, 동일 농가의 소농 직불금 중복 신청, 농지 분할 등 집중 점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분할은 아무래도 농지를 분할해서 소농 직불금을 받고 또 다른 필지는 면적 직불금 받고 요런 형태 같은데 요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서를 보면 빅데이터 분석해서 점검 대상을 선정한 다음에 4월 26일부터 그 20년 그러니까 작년 수령자 현장 점검을 하고 7월에서 9월 달에 2021년 신청자 현장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은 행정 처분을 한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청자는 지금 그 현장 점검 중인 것이죠. 이 보도자료에서 중요한 내용 두 가지만 뽑아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 도시 거주자의 농업 주업 요건 해서 이거 별표가 되어 있는데 그 해당되는 것을 보면 주업의 요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주업이라고 판단하는가. 그 1번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에 소재하는 1헥타르 이상의 농지 경작, 범위는 5헥타르. 그러니까 1헥타르면 3,000평이니까 보통 이 대상이 340평만 돼도 되는데 3,000평이니까 이 3,000평을 농사를 짓는다면 주업이 아니면 안 되겠죠. 그렇게 면적이 넓으면 어느 정도 주업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2번 연간 농산물 판매 금액이 900만원 이상, 법인의 경우 4,500만원 이상. 개인이 900만원 이상 그 증빙이 있으면 엄청 파는 거죠. 당연히 주업이겠죠.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의 0.1헥타르 이상 농지에서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 요 내용은 그 도시에 있다가 갑자기 시골로 와서 난 농사 짓는다 이런 게 아니라 도시에 있을 때도 0.1헥타르면 지금 대략 300평 정도 되죠. 300평. 300평 정도 되는 작은 농지 이상의 규모에서 벌써 농사 연습을 하고서 왔다. 요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요러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부정수급 종류별 행정처벌 기준이 나옵니다. 총 4가지인데 크게 보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록 수령, 한마디로 사기친 거죠. 사기쳤을 경우. 그 다음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등을 분할하여 등록 수령. 요건 편법을 동원한 거겠죠. 자, 사기친 거, 편법 동원한 거.
그 각각에 대해서 등록만 했을 경우, 그 다음에 수령까지 했을 경우, 그 각 두 가지로 나눠서 총 4가지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기친 경우,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 등록 수령한 경우에 수령까지 한 경우에는 부정수금액은 전액 환수를 하고 제재 부과금은 5배를 물리고 만약에 그게 소농직불금이었다. 그러면 등록 제한을 8년간 한다는 그런 표입니다. 자, 요까지 살펴본 다음에 지금 그 참고로 유지관리, 그러니까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고 나서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인데, 요것도 그 농림축산식품부에 들어가서 보도자료에 그 공익직불제 필수 안내서 이렇게 치면 요게 뜹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목차가 나오고 알리는 글이 나오는데, 알리는 글은 개략적으로 봤을 때 그 신청 기간이 2021년에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였다.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을 해라. 그런 내용과 그 다음에 요건이 안 되면 직불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내용, 그 다음에 농업인 준수사항 17가지를 위반하면 직불금에서 총액의 10%씩 감액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기, 쭉 보시면 당연한 내용입니다. 경작하는 농지만 폐경 면적은 신청하지 않고, 임차한 농지는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고, 농업 경영체 정보는 14일 이내에 변경됐을 경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하면 안 되는 면적을 상세하게 나타내 놓았는데, 보면 당연한 내용입니다. 농로, 웅덩이, 수로, 간이 저온 저장고, 농막, 퇴비장, 요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하라는 이야기고,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게 이제 본론인데 17가지인데 크게 분야를 보면 환경보호, 생태계 보전, 마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영농활동 준수, 요 5개 카테고리에서 모두 17개의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을 지키지 않으면 한 번 지키지 않으면 10%, 그 다음에 2번 지키지 않으면 20%, 그리고 3번 지키지 않으면 40%, 공익직불금 총액의 그 프로만큼 감액을 한다. 그러니까 17개 사항 중 한 가지에 대해서 3년 연속으로, 그러니까 3번 연속 위반을 하면, 그러니까 3번을 위반을 하면 40%가 감액되는 거죠. 공익직불금의 40%가 감액이 되고 맥스 100%까지 감액한다는 거죠. 돈 안 준다는 거죠. 이게 감액이 계속되면 여러 항목들에서 지적사항이 나와서 감액이 되다 보면 공익직불금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준수사항을 한번 봅시다.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당연한 거죠 이거. 그러니까 하우스 안에 뭐 콘크리트 타설하면 안 되고, 자갈 깔아서 그 주차장 만들면 안 되고, 조경수든 잔디든 간에 조경용으로 이런 것들을 심거나 가꾸면 안 되고, 묘지를 또 만들어도 안 되고, 그리고 농약 안전, 그 다음에 유해 물질, 잔류 허용 기준, 출하 제한 명령 준수, 화학 비료 사용 기준 준수, 비료 적정 보관 관리, 농업 농촌 공익 기능 증진 교육 이수, 만약에 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책자의 내용이 교육 내용이라고 합니다. 8번 마을 공동 활동 참여, 9번 영농 폐기물의 적정 처리, 10번 영농 일지 작성 및 보관. 여기 8, 9, 10번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그 주의장만 발부를 하고 2022년에는 5% 감액, 그 다음에 24년에는 10% 감액. 그러니까 아직은 준비가 좀 덜 됐다고 보고 조금 프로수가 낮습니다. 11번 농업 경영체 등록 변경 신고 14일 이내. 12번 가축 분뇨, 퇴비, 액비화 및 살포 기준 준수. 13번 공공 수역 농약 및 가축 분뇨 배출 금지. 14번 하천수 이용 기준 준수. 그러니까 이거는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전에 밑에 있는 그 홍수통제소에 신고를 하고 해라. 그런 내용이고 15번 지하수 이용 기준 준수. 16번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 사육 재배 금지. 17번 방제 대상 병해충 발생 신고. 자, 요런 17개 항목에 대해서 위반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읽어보면 좀 어느 정도는 당연한 이야기고 영농조합에 가입해서 그 영농조합 통해서 어떤 비료라든가 구매를 해서 거기서 지시한 대로 쓰면은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그 부록에 진단이 있죠. 수준 진단 체크를 다 하시고 그 다음에 4번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수급 방지로는 나번을 보면 되겠습니다. 신고 포상제 해서 건당 50만원 이상 최대 환수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등등의 내용으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을 방지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이 부정수급 방지 신고라든가 그 다음에 앞쪽에 보면 마을 공동 활동 참여 그 다음에 폐기물 만약에 그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 내 땅에 누군가는 폐기물 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동 활동 참여도 못하고 그리고 누군가 신고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공익직불금 노리면서 괜히 부정하게 이렇게 수급하지 마시고 까딱하면은 그냥 처분 명령 떨어지면 그 손해가 더 크니까 농사 지을 사람만 직불금을 신청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면 이렇게 처벌받습니다. 네 가지 보시면 다 무섭죠.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환수를 하고 5배 제재 부과금 징수하고 5년에서 8년간 직불금 등록 제한하고 그 공문에 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문의처 1644-8778 내선번호 2번을 누르면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 아주 상세하게 잘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한국농업방송 채널 번호 안내가 있고 마지막에 보면 이걸 다 읽어보시고 농업경영체 번호를 쓰고 성함을 쓰고 주소를 쓴 다음에 이것을 보관해 두면 이 자체가 뭐 교육 이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하이라이트 2번 농지 배팅 포인트 아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자, 첫 번째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 공익직불금은 월세죠. 월세.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 땅에서 어떤 작물을 수확을 해서 소득 보는 것도 있지만 그러한 사용 수익 측면도 있지만 그 직불금을 받는다면 이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땅이 있으면 그 월세를 받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년에 100만원 직불금을 수령한다 라고 했을 때 요즘 저금리죠. 수익률 2% 가정하면 수익률 2% 그 엄청난 겁니다. 이게 뭐 요즘 아파트 월세 줘봤자 수익률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수익률 2%면 엄청난 거죠. 2% 가정을 했을 때
직불금은 1년에 100만 원이지만 부동산 가격은 플러스 5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 곱하기 2% 하면 100만 원이니까 이 1년에 100만 원 직불금 수령한다. 그 의미는 부동산 가격이 그 필지의 부동산 가격이 플러스 5천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3번 배팅 포인트. 농업인 관점입니다. 농업인 관점. 그런데 향후에 그 농지는 농업인이 소유하고 경작한다는 측면에서 이 배팅 포인트 농업인 관점은 투자자의 관점도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자, 2017년에서 2019년 직불금 받은 토지. 이 직불금 받은 토지와 직불금 받은 실적이 없는 토지와는 5천만 원의 가치가 차이가 나는 거죠. 물론 그 법이 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바뀌면 직불금 받지 못한 토지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2020년부터 법이 적용됐기 때문에 이 기간이 5년일지 10년일지 20년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기간에 따라서 이게 플러스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플러스 1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금 농업진흥지역, 비진흥지역의 논, 비진흥지역의 밭이 있다면 지금 공익직불금만 봤을 때는 농업진흥지역이 1등입니다. 1등. 비교도 안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비진흥지역의 논이 2등이고 비진흥지역의 밭이 3등입니다. 보통 땅값을 보면 요 역순으로 되는데 공익직불제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거꾸로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구가 줄고 있고 그러면 이 부동산 투자의 메커니즘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올 똑같이 모든 땅을 똑같이 볼 수는 없어진다는 거죠. 분명히 그 식량 안보, 자원 안보, 에너지 안보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자원 그 지금 이 농지는 그 식량에 대한 안보죠. 그래서 어떤 그 지역의 경우에는 이 계속 농지로 남아있을 확률이 있는데 확률이 아주 큰데 그러겠죠. 우리 국토의 대부분의 그 농지들은 농지로 그대로 남아있을 확률이 큽니다.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도시를 새로 만들 필요가 점점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농지는 농지로 남아있을 건데 그럴 경우에 이 투자 메커니즘이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 3번에 있는 배팅 포인트 이러한 관점은 아마 제시하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변하니까 우리가 땅을 투자하면 보통 농지 투자인데 이 관점도 좀 바꿀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부동산 시장이 먹을 것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단지 그냥 부동산만 갖고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지식, 공익직불금이라든가 어떤 다른 제도들, 여타 제도들을 알아야지 지금 성공 투자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공익직불금을 아주 자세히 뜯어보았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